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4년 12월 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뉴노멀이 저성장 시대, 한국 경제 중요 분기점 섰다라는 제목으로 김보라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2%대도 위태, 최악의 경우 1% 경고, 생산, 소비, 투자 세 개 모두 5개월 만에 또 동반 감소에 수출도 둔화, 트럼프발 관세 폭탄 등 경제적 불확실성 더 커질 상황, 구조개혁 지체, 성장률 끌어올리려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 마지막 말이 핵심 화두일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IMF와 KDI는 최근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에 이를 가능성을 경고했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1.8%로 낮췄고 바클레이즈 시티, JP모간, HSBC, 노무라도 1.7에서 1.9%로 조정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당장의 성적표보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잠재 성장률이란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을 활용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의미한답니다. 설상가상으로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50년 뒤 세계 경제를 전망하며 한국이 2075년엔 말레이시아와 나이지리아에 밀려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죠.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좀 표현을 해보면은 어제도 오늘도 거론되는 것은 노동 생산성을 말한다. 이제 내일은 원가 세계 생산성보다 스루프 세계 T 나누기 5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T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운영비용 감소로 생산성은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 저성장 뉴노멀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스루프 타임즈, 그러니까 스루프 타임즈가 처음에 제 방송 제목이었고 요즘은 싱킹 브리지 타임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그런 제 취지의 그 표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슬픔만 유지하더라도 왜 이런 얘기하냐, 인구가 줄고 소비도 줄고 하니까 스루프 자체가 그렇게 늘진 않는데 그 스루프를 유지만 하더라도 생산성은 향상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은 T 나누기 5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간단한 스루프 나누기 5라는 그 간단한 사고방식으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T가 높아야 결국은 되니까 스루풋을 증가시키는 우선순위 전략을 채택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무조건 외형 성장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스루풋이라는 것은 매출 빼기 그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스루풋을 얘기하는 거지 외형 성장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그 걸맞듯이 일본에서도 고민을 하는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쇠락 일본이 경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카와이 마사시라고 현대 비즈니스에서 발췌 이 사람의 그 저서를 발췌 연재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전략적으로 축소한다는 성장 모델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구도 줄고 일본도 양적 확대라는 것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할 일은 전략적으로 쪼그라든다는 성장 모델로 전환 아니냐. 점유율 경쟁을 그만둬도 단순히 축소 균형을 반복해서는 전망이 열리진 않는다. 국내 수요가 줄어드는데 현재의 규모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면 공급 과잉이 될 것이 뻔하다. 중국이 지금 이 사태에 들어갔죠. 게다가 복잡한 것은 그 앞이다. 국내 시장 축소와 동시 진행으로 근로세대도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항상 일손 부족에 빠져 어느 단계에서 현 상태의 생산 제공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인구 감소 사회에서는 수요 부족과 공급 능력 부족이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현상 유지나 확대를 위해서 아무리 무리를 거듭해도 결국은 어느 한쪽의 이유로 계속되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은 같은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경영을 계속하다 보면 어디선가 뻥커가 난다. 거기서 전략적으로 수축한다라고 하는 성장 모델의 차례가 되는 거 아니냐. 남기는 사업과 그만둬야 하는 사업. 이게 그 전략과 전술에서 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그만둬야 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게다가 남긴다고 결정한 사업에 인재도 자본도 집중시켜 어느 때보다도 조직으로서의 지속력이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는 이제까지도 많이 나왔죠. 집중이나 특화가 이제는 생존 오더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티나는 이거를 전반적으로 그 수치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산식으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그게 티 나누기 5위가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위협은 그가 동맹국을 보지 않고 적대국만 본다고 보여줍니다. 이게 포지티브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롤라 브레튼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가 사격선에 있지만 유럽은 다음 유탄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 그리고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 침공을 막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썼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 길고 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당신들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마약과 그 불법 이민에 대해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막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멕시코와 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그의 관세는 2020년 법으로 설명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위반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어쨌든 양국 간 무역협정은 2026년에 재협상 대상에 올라 있답니다.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한 팀 쿡 애플 CEO는 중국 내 파트너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애플이 폭스콘, 그 중국의 그 폭스콘, 거기서 애플은 직접 그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휴대폰이 하나도 없죠. 다 중국의 폭스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미중 경쟁이 있으면서도 그 대표는 날아가서 아우 중국 좋아요, 중국 좋아요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자체는 디커플링에서 딴 데로 옮겨라 하는데도 못 옮기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폭스콘을 통해 대부분의 아이폰을 제조하고 있으며 중국은 두 번째로 큰 또 국민이 뭐 소비자가 많다 보니까 그 만들어 가지고 비싼 가격에 그 아이폰을 판다 하지만은 이미 그 샤오미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중국 자체 내 그 휴대폰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팀 쿡의 그 발언은 그렇게 유효할 것 같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설정. 트럼프는 뭐 이런 데까지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이번 미국 제조 업체들이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미국 무역당국은 금요일 동남아시아 4개국의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저렴한 상품으로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고 불평했다. 한국의 하나피셜,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포스트솔라 그리고 미국 태양광 제조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보호하려는 여러 소규모 생산업체가 제기한 무역소송이 있었고 그 미국 그 상무부는 두 가지 예비 결정 중 두 번째 결정을 이번에 했는데 어디서 오는 태양광을 덤핑 관세를 매기냐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태양전지에 대한 덤핑 관세는 회사에 따라 21.3%에서 무려 271.2% 사이로 덤핑 관세를 매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 상무부는 말레이시아산 하나큐셀 제품에 대해서는 덤핑 마진을 제시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하나는 미국에 잘 보였잖아요. 여러 그 방위 산업이나 또 여러 등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트럼프는 동맹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적대국에 대해서 매기겠다는 얘기다. 관세를 매기기 때는 매기겠다고 한다면은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 아니냐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덤핑이라는 게 우리가 덤프트럭 할 때 그 덤핑하고 그 똑같은데요. 쏟아 내버리니까 싼 가격으로 미국에서 생산 원가보다 낮거나 자국에서 부과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데 미국의 그 고임금 다른 나라에 비한 고임금 구조에서 나오는 생산 원가 그러니까 이 원가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서로 그 재료비는 그 중국이나 미국이나 재료비는 뭐 세계적인 유통 가격은 비슷할 거예요. 그 가공비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동안에 노임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원가 세계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스루프 세계로 가야 되는데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도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젤렌스키는 점령되지 않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아래에 들어오면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어저께 소개한 뉴스하고 연결된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동부 뺏긴 데는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땅을 나토 가입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토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푸틴이 그거 전제 조건으로 해서는 휴전협정을 안 맺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결할지 저 같은 머리로는 안 떠오르는데 트럼프 아저씨가 어떻게 휴전협정을 끌어낼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상되는 것은 뭐 한국식의 그 비무장지대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점령된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꽤 많은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한 상태인데 그 상태로 그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겠다. 그러니까 푸틴이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 되고 당신네들이 중립국을 선언한다면은 우리도 더 이상 당신네들한테 침공할 이유는 없다. 왜냐? 나토가 동진하니까 나토가 우리나라 국경까지 직접 왔으니까 안 되겠다가 내가 선방을 때린 거야. 너희들 우크라이나를 때린 것은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토가 가입될 때 독일이 그 서독과 동독으로 그 분리된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만 나토에 가입을 시켰으니까 우리라고 안 될 게 뭐 있냐. 그런 그 과거 모델이 있는데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제안도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징후는 나토의 모든 관여가 완전히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더 본격적인 어떤 그 진전된 얘기가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 상태로 끝내자는 얘기인지 이런 영어식 표현이 조금 애매하네요. 미 군함 최초의 극초음속 무기가 탑재된 스텔스 구축함 데이비드 샤프 AP에서 어쨌든 미국이 이런 그 스텔스 구축함에서 초음속 무기를 탑재하는 거로 개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이 협동으로 이런 무기들을 제조하는 게 위공위성에서 잡혔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구축함이 이렇게 생기게 만든 것도 레이더에 잘 안 걸리는 그런 스텔스, 그런 외장 페인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여기에 지금 크레인을 통해 가지고 옮기면서 여기에 뭘 안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극초음속 무기 탑재하는 거로 보통 이 갑판 앞에 거기에서 미사일이 날아간다든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위에서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날이 갈수록 군함도 좀 미래형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북한의 극빈의 늪. 다카히데키 데일리 NK 재팬 편집장입니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 인정 안 하죠. 농경에 쓰이는 소도 국유지산으로 취급돼 허가 없이 도축할 경우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양강도 해산에서 소를 손질해 밀면 행위로 남녀 9명이 공개 총살된 적이 있다. 북한에서는 극심한 통화가치 하락, 물가 급등, 식량난으로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생활이 어려우니 도둑이 개성들고 있다.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보천군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성 A씨가 올 4월 삽채업자한테 돈을 빌려 소 한 마리를 구입했다. 농사 짓기 위해서. 금액은 1만 위안인데 약 20만 9,500엔. 북한에서는 엄청난 액수지만 값비싼 휘발유를 먹는 트랙터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다 이게요. 북한에서는 기름이 또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까 전통적인 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려고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10월 중순에 소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안전부에 신고해가지고 도로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잡았대요. 그런데 왜 걸렸냐? 다 팔아먹고 조금 남은 공기를 훔친 군내 시장에서 팔다가 걸려가지고 신고에 의해가지고 저 친구들 고기 전문가가 아닌데 해고서 안전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걸려서 잡혔는데 이번 경우에는 6개월 노동 단련형 징역형
그 판결이 내려져서 현재 복역 중이랍니다. 작년에는 사형을 했는데 총살형으로, 이번에는 왜 가벼운 형별로 했느냐, 여론이 너무 또 안 좋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를 잃은 A씨가 그 감옥에 있지만은 두 사람의 공범이, 도둑이 B씨와 C씨 집을 찾아가서 보상금을 받아내려고 찾아갔는데,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허름한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받으러 간 사람이 도움을 주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 데일리 NK가 노스코리아겠죠. 일본에서는 이런 뉴스도 발행이 되는 모양인데, 먼 소식통이 있는 모양이에요. 국가정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걸 인용하면서 이런 정보가 가짜 정보라기보다는 라이브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그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민들의 삶은, 우리 민주당 표현이 그러는 똑같이 한번 해보고 싶네요. 국민의 생활은 토탄에 빠치어져 있는데, 윤 정부한테 뭐라고 하는 듯이 인민의 생활은 토탄에 빠져 있는데 김정은이 정권은 지들끼리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고친 개찐 야당 입장에서 표현할 때. 근데 북한에서는 야당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항거를 할 세력이 없죠. 민주당 애들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 탄핵을 남발하고 이재명이 살리기 위해서 헌법 질서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거꾸로 민주당이 북한에 가면은 똑같은 거로 할 수 있겠냐? 아마 그 찬밥 심사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왜 외국인이 일본인 여성을 사는 현상이 일어났을까? 국내외 파문, 도쿄는 아시아의 새로운 섹스 관광의 수도? 물음표를 붙이면서 제목에 홍콩지 기사를 소개를 하는 석간 후지에서 카와노 아유미 기자가 이쪽 이런 부분의 그 전문 기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은 엔저하고 일본의 빈곤화가 계속되면서 일본이 그 섹스 관광지로 이렇게 좀 올라섰는데, 옛날에 없던 건 또 아니다. 아니긴 하지만은 거꾸로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동남아에 그 섹스 관광을 갔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섹스 관광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오사카 경우 히타 신치라는 데가 유명한 데가 있는 모양이고요. 요코하마가 그 미군 기지하고 가까워가지고 아오센이라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도 그런 데가 있구나 하고 좀 처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과거 경제성장 등등을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유흥업소가 급감시키고, 청성과 같은 성매매 지역도 적발된 결과 길거리 성매매가 늘면서 단속들이 많아고, 우리나라도 옛날엔 창녀촌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경제 성장의 산물인지 모르지만 그 사업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무슨 태페이 발소라든지 또 무슨 마사지 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몸 파는 언니들이 다 풀렸다. 이런 얘기도 있긴
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소속되기도 어렵고 하면 길거리 성매가 이 길거리 성매매를 하더라도 그 뒤에 무슨 저기 또 그 조직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여행자가 몰리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라고, 아이러니하다.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결국은 어디 대놓고, 창녀촌이라고 대놓고 장사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어, 뭐 손님을 받는 거죠. 근처에 뭐 어떤 숙소가 있겠죠. 어,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일본 이런 데 가서 뭐 홀라이도 아니고 동하지도 않고 합니다만은 이런 거는 이제 저 같은 그 늑다리 노땅이 읽으면은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이만큼 지금 잃어버린 30년의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네요. 그 일본이 미군 기지가 많이 있는 데서 그 저기 유명히 요코 아니 요가 무슨 저 미 해군 기지가 있는 그 저기 영화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미국인 상대로 한 그 술집들, 그 여자들, 뭐라 그러는데 뭐 무슨 항구가 있어요. 요자가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참 우리나라가 뭐 미군 기지 많다고 그러지만은 일본은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한 360 몇 군데가 일본 전체 미군 기지가 있다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스스로들도 우리가 미국의 그 미군의 식민지 아니냐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60여 군데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큰 데 말고 소소한 데까지 하면은 국토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는 뭐 미군 기지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군이 운영하는 무슨 종교시설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공항 도착 후 짐 맡기고 한여행 즐기세요. 버디파이. 박영선 조선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옥재원 버디파이 대표. 한국여행 1위 일본인 타기 진배송. 짐 옮기는 시간에 여행 즐기세요. 고객 데이터 분석 맞춤 여행 콘텐츠 강화하겠다. 버디파이의 짐 배송 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해외 여행객의 짐을 그들이 머무르는 호텔 등 숙소로 배송하는 것이다. 이런 거 하려면은 인터넷 그 프로그램이 돼야 될 거고, 지난 9월부터 10월 한 달간 짐 배송 서비스를 실제로 서비스한 결과 고객 1만 명이 버디파이 플랫폼에 접속했고 886건의 짐 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타깃국에 쓴 버디파이는 한국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일본인만을 고객으로 한다. 전 세계 어중이 떠중이 했다가 잘못하면은 그 가방에 뭐가 나쁜 것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500엔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5천 원. 그럼 공항에서 그 짐을 자기네들은 없이 몸만 움직이고 자기가 숙소 예약한 데 가서 다 그것까지 해서 그 예약된 호실에다가 그 짐을 집어넣는 것까지 아마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그 해당 호텔 로비까지인지, 그거는 아니 로비면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거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되면 일본 관광객들이 하루 정도는 그 고급 호텔에서 먹고 나머지는 돈을 아끼려고 게스트하우스 등 싼 데 가니까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그 숙소하고 숙소를 옮길 때에도 힘드니까 우리가 다 옮겨줄게. 그리고 돈만 줘, 500엔. 그리고 너희들은 한국 관광해. 주로 수도권 지역이겠죠. 어, 그래도 틈새 시장을 찾고 우리 MZ 세대들이
새로운 그 스타트업 틈새 시장을 찾아서 성공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 운영하는 사람은 큰 몸고생은 안 하더라도 실제 그 짐을 옮기는 사람은 몸고생을 좀 하게 되는 에, 하드적인 일일 것 같네요. 쉽지만은 아닌데 이게 500엔이면 너무 싼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5,000엔이라면 너무 비싸다고 할 것 같고 한 1,000엔 정도는 받아야 되죠? 한 1,000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묶음을 가지고 어떤 차로 움직여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것까지는 노출을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고려엔 투자 검토했던 MBK 핵심 자료 적대적 M&A 활용 의혹, 장우진 기자가 디지털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처음 듣는 뉴스인데 처음에 MBK가 고려아연의 그 트로이카 드라이브 경영 전략을 해나가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MBK하고도 접촉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 그 상세한 이 비밀스러운 전략들을 MBK에 제공했는데 결국 못한다고 해가지고 고려에는 한화, 수소, 에너지와 함께 진행을 했다는 거 소개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그 지득된 정보를 가지고 고려인 M&A에 그 영풍과하고 짝짝꿍해서 활용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영풍의 모순이라고 그 행동주의 펀드로 나선 머스트 운영이 지난 9월 영풍 대표이사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영풍도 10년 이상 자사주 6.62%를 보유하고 있어 고려아연 자사주는 2몇 %였다고 그러죠. 모순된 상황이다. 영풍은 자신의 말을 지켜 자사주를 전략 소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지금 그런 꼴이다 이거죠. 이런 그 요즘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언론이 이 객관적인 언론이 다 객관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가는 어떤 것은 MBK하고 영풍연합의 경영권 빼앗는 M&A 시도는 좀 좋게 안 보는 거죠. 좋게 안 보고 그러는 방향으로 좀 굳혀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주식수는 많아요. 자본주의 국가는 1원 1표니까 주식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일 거로 나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관된 게 이게 이제 12월 1일 11시에 장우진 디지털 타임즈에서 있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언론 매체는 아니지만은 조선 비지에서는 시간 날짜는 안 나왔지만은 거의 비슷한 내용의 고려아연과 비밀 유지 계약 끝나자마자 적대적 M&A 했다. 이런 식으로 앞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자료의 세부 내용 전부를 비밀로 하고 자료를 다른 곳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밀 유지 계약이 유효할 때부터 영풍과 적대적 M&A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냐, 뭐 이런 거 같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건 나쁜 XX 아니냐, 뭐 이렇게도 그 말을 들어도 쌀 것 같은 김병주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뭐 좀 이런 금융계통에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그걸 차렸는데 대한민국 현재 최대의 부자라고 그러죠. 뒷돈 되는 애들이 누군지 물론 미국에서 있으니까 미국 자본도 있겠지만 또 김병주 MBK가 중국하고도 친하다고 그러고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중국 자본에 왜 그를 아냐면 그 지인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중국 애들이 고려아연을 스파이 짓을 하려고 했던 그 증거가 벌써 한 거의 20년 전에부터 작업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큰 사막 주변에 3,000km의 그린벨트를 완성했다고 관영 언론이 밝혔다. 자, 중국도 ESG라는 용어는 2015년에 나왔는데 이게 46년간의 캠페인이니까 국경 자체도 못 살겠어 했는데 그 여기 사막 이름이 타클라마칸 사막. 근데 고비 사막에서 넘어오는 게 더 세다고 그러는데 고비 사막 쪽은 내몽골 쪽인가 그렇죠? 신장 위구르 쪽이니까 이제 자기네들 근데 내몽고도 그 자기네들 현재 자치주인데 어쨌든 일단 그쪽에 이 타클라마칸 사막 쪽에 그 주변에 3,000km 그린벨트를 완성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서도 불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몽골 고비 사막에서도 넘어오는 근데 내몽골 쪽이나 이런 몽골 쪽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서 나무를 많이 심어줬죠. 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46년에 걸쳐서 나무를 계속 매년 심어왔다. 자,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황사를 막을 수 있을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완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